자, 이렇게 우리는 신경과 호르몬 둘 다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작용은 신경만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호르몬만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경과 호르몬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 몸의 기능들을 조절하고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함께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를 먼저 보면 상호작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고 작용 과정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체온을 측정을 많이 하는데 보통 체온이 몇 도로 유지되죠? 36도에서 37.5도 사이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항상성이라는 용어로 지칭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조절되는 것으로는 왼쪽 고양이의 말처럼 체온, 혈당량, 수분량 등이 있습니다. 자, 체온이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고온이 되면 변성되는 성질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계란 흰자 있죠. 우리가 계란 흰자를 후라이팬에 올리면 그 흰자가 원래는 투명한 색깔이었다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이 변성이 된 거고 우리의 체온도 체온이 올라가면 이 단백질들이 변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나 우리 몸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애들 중에서는 특정한 온도에서만 작용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정상 체온을 벗어나게 되면 일하는 애들이 일을 못해요. 이 체온이 변화하게 되면은 효소라는 애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36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하려고 신경과 호르몬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당량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우리 수분량도 우리 몸에 수분이 적다라고 느끼면 갈증이 일어나죠. 이런 것도 다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이 특성의 이름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한다. 기억을 하세요. 이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은 함께 일어나지만 그 전달 속도 그리고 범위, 지속성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 세 개가 달랐었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에 의한 자극 전달이 있고 신경에 의한 자극 전달이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기고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혈관을 따라서 혈액과 함께 호르몬이 이동을 하다가 내가 어떤 부분에 신호를 미치고 싶은데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붙어서 외부로 혈관 밖으로 나와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액을 통해 자극을 전달하게 되면 혈액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다가 어떤 기관에 도달해야 비로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달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 몸속 혈관은 굉장히 다양한 부위까지 곳곳에 퍼져 있죠.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지속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자, 혈관 속에는 호르몬들이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신경에 의한 자극 전달은 자극돌기로 자극을 전달받아서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표적기관에 도달해서 이렇게 너 운동해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이 신경에 의한 자극 전달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여기에 닿는 신경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좁은 범위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전기적 신호가 전달된 딱 그 순간, 이 순간에만 반응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 속도는 신경이 빠르고 범위는 호르몬이 크고 그리고 지속성은 호르몬이 오래 지속이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두 가지를 보고 갈 텐데 그중 첫 번째는 체온의 유지입니다. 체온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우리 몸의 신경과 호르몬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 해석을 함께 보면 기온이 낮을 때가 되어 있는데 기온이 낮을 때는 피부의 냉점에서 이 자극을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간뇌라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피부의 냉점에서 자극을 인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안에 생략이 됐겠죠. 요것까지는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고, 간뇌라는 데를 갑니다. 가의 경로, 나의 경로 두 가지 경로가 나타나져 있는데, 가의 경로를 먼저 보면 뇌하수체로 신호가 가고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나 봅니다. 그러면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고 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생성이 됩니다. 이 티록신의 역할이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세포에서 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쓰인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가가 호르몬과 신경계 중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샘도 있고 여기 호르몬도 있고 티록신도 호르몬이고 하니까 가는 신경과 호르몬 중 호르몬에 의한 조절 반응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호르몬 알 수 있고 이번에는 나를 봅시다. 이번에는 똑같이 간뇌까지는 갔는데 간뇌에서 바로 피부 그리고 털 이 두 곳으로 명령을 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털 근육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경에 의한 조절 반응입니다. 여기에서는 호르몬이라는 얘기도 없고 내분비샘의 얘기도 없죠. 그래서 얘는 신경이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자극, 기온이 낮은 자극이 있을 때 신경과 호르몬 이 두 가지 모두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각각 어떻게 체온을 높이는지 보도록 하면 피부의 혈관을 수축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축을 하면은 혈액이 돌면서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겠죠. 이 피부는 몸의 가장 바깥 부분이고 여기도 사실 혈관들이 막 분포를 할 텐데 혈관이 수축되지 않으면 혈액의 양이 굉장히 많을 거고 많은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피부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면 혈액의 양이 줄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거의 줄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털 주변 근육 수축인데 이 털 주변의 근육을 수축하면은 얘도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털이 이렇게 빳빳하게 서게 되는데 여러분 추울 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닭살 있죠. 이 닭살이 생기는 이유도 털 주변의 근육이 수축해서입니다. 세포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은 열의 양이 증가가 돼가지고 체온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 티록신에 의한 것은 열이 발생해서 우리의 체온을 높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반대 경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간뇌가 체온이 높아졌음을 인식하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세포에서 열 발생량이 감소하겠죠. 또 위에서 본 것과 달리 피부의 혈관은 확장시키고 털 주변의 근육은 이완시킴으로써 모세혈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혈관이 확장돼서 불그스름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관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조절이 되고 아래쪽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려는 것을 항상성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은 호르몬과 신경에 의한 상호작용이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항상성 조절은 바로 혈당량의 유지입니다. 자, 혈당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 자체를 혈당량이라고 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의 혈당량은 약 0.1%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혈당량도 우리 몸에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식사 전후나 운동 시에는 혈당량이 변하겠죠. 자, 밥을 먹고 나면 혈당량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정 수준으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 혈당을 내리고 싶겠죠.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는 애가 바로 간뇌이고, 간뇌에서는 또 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내분비샘들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자를 보고 왔는데, 이 이자에서는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각각 혈당량 조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 그리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이다. 먼저 기억을 하면 되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모두 이자라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니까 얘는 혈액으로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들이 간, 그리고 조직 세포 두 가지 장소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포도당이라는 것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고, 혈액 속에 있는 이 포도당들을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인 혈당량은 감소하겠죠. 세포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속의 혈액은 정상 혈당량이 됩니다. 이러다가 다시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면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자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들은 조직세포 그리고 간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되고, 이번엔 혈당량이 낮아질 때가 있겠죠. 우리가 당 필요해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밥을 먹은 지 오래되었으면 혈당량이 낮아지겠죠. 이럴 때는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이자에서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럼 글루카곤은 간에 작용을 해서 간에 아까 혈당이 높을 때 만들어 두었던 이 글리코젠 있죠, 글리코젠. 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다시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럼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고 정상 혈당량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이 일어난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성의 유지에는 신경과 호르몬이 함께 작용을 하고, 이를 조절하는 중추신경계는 간뇌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거고, 자, 간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잘 분비되지 않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추위를 많이 타게 된다. 그 까닭을 티록신의 기능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티록신의 기능은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애였어요. 자, 이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티록신이 잘 분비되지 않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니까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고 열도 잘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